내외 기빈 여러분, 다시 자리에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즐거운 오전 시간 되셨기를 바라면서 제12차 아테 ADL 컨퍼런스 2차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세션의 주제는 적응 또는 낙오, 실무자들의 새로운 디지털 ADR 시대에 있어서의 딜레마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좌장 그리고 연자분들을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좌장 그리고 연자분들께서는 무대 위 지정석에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내외 기빈 여러분, 좌장님과 연자 여러분들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 세션에서는 김가뷰, 피터 앤 킴 대표 변호사님께서 좌장을 맡아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본 세션에는 총 5분의 연자분들이 계십니다. 언시츄럴의 아트 지역센터의 소장님이신 아티다 코민더, 웡 파트너십의 파트너 변호사님 창호킁, 그리고 앤더슨 모리 토마츠네 국제중재센터 공동대표이신 데이비드 맥카더님, 퀸 에마뉴엘 울하트 솔리반의 매니징 파트너님 존 위님, 그 다음에 매튜 크리스천 김현청 외국인 변호사님이십니다. 제2 세션은 김가뷰 대표 변호사님께서 좌장을 맡아주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마이크를 좌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좌장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cuse me, sir. I think I forgot to introduce you. 네, 간단하게 좌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소개를 하는 것을 깜빡했습니다. 김가뷰 변호사님께서는 소개해드린 대로 피터 앤 킴의 설립자이자 매니징 파트너님이십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저명하신 분쟁 해결 변호인이시고요. 또 한국의 중재시장에서 상당히 저명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KCAB 국제중재위의 의장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또 ICCA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법대에서 또 겸임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큰 박수로 다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소개를 위해서 뭔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AI를 통해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조금 사미타쿠님 같은 경우 프로그램 엔지니어로서 변호사가 되기 전까지 몇 년간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무료 이제 AI 버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외관이라던가 목소리가 그렇게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이제 소개 자료를 제 요청에 의해서 AI로 한번 준비를 했는데요. 농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 ADR 페스티벌 2023 두 번째 세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번 토론회의 좌장으로서 제가 활동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디지털 ADR 시대 실무자들의 딜레마라는 주제로 저희가 토론을 해볼 텐데요. 오찬 직후라서 상당히 졸리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유익한 세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날 ADR 실무자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볼 텐데요. 디지털 플랫폼의 등장, 또 제3자 펀딩, 또 AI에 대해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시대가 등장하면서 ADR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이 분쟁 해결에 있어서 또 많은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DR 실무자들도 이에 따라잡던가 또는 낙오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세션에서는 디지털 ADR 트렌드를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실무자들이 어떻게 하면 클라이언트를 더 잘 지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제3자 펀딩이라던가 그 다음에 AI를 이용한 분쟁 해결 절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훌륭하신 또 저명하신 여자분들께서 자리하고 계십니다. 각각 영역에서 전문가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상당히 많은 인사이트를 디지털 ADR과 관련해서 들려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자, 연자분들을 소개하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디지털 시대의 ADR 실무자들은 여러 가지 기회 그리고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은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 기술을 유리하게 이용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잘 하시는 ADR 실무자들은 앞으로 성공할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 연자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십니까?
네, 저보다 훨씬 더 잘하죠.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먼저 아디다 코민더님이십니다. 은시철의 아태지역센터 소장님이십니다. 아태지역센터의 경우에는 기술 지원 그리고 역량 강화 프로그래밍을 아태 지역의 50개 국가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국제 무역법 관련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계십니다. 코민더님께서는 10년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국제 무역 그다음에 경제법 관련해서 지원을 하고 계시고요. 또 중재라던가 다자 분쟁 해결이라던가 협상, 외교 그리고 법치 개발 관련해서 식견을 들려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호킹칸님이십니다. 상사 기업 분쟁에 무려 25년 이상의 경험을 갖고 계시고요. 국제 중재에 포커스를 갖고 계십니다. 다양한 종류의 중재를 통해서 이제 클라이언트를 대리를 해왔는데요. 다양한 이제 국제 기관의 규칙에 따라서 중재 대리를 해왔습니다. 호킹님께서는 존경받는 변호사이시자 또 중재인으로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젊은 이제 중재인들을 위해서 또 실무자들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오늘 해안을 들려주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데이빗 맥카터님이십니다. 앤더슨 모리 토마츠네 국제중재부문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데이빗님께서는 상당히 존경받는 국제 중재 변호사이자 또 중재인이십니다. 국제중재 경험이 무려 20년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공인중재인협회 CIA의 펠로우이시기도 하고 다양한 중재 규칙 하에 또 중재인을 담당을 해오셨습니다. 데이빗님과는 제가 이제 태평양 법무법인에서 10년 이상 함께 일을 한 바 있습니다. 국제중재팀에서 상당히 중요한 멤버로서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패널에 모시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데이빗님께서 다양한 해안 그리고 전문성을 오늘 들려주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상당히 다이내믹한 그리고 유익한 토론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매튜 크리스천슨님이십니다. 김앤장 외국인 변호사이십니다. 매튜 변호사님께서는 한국에서도 국제중재 부분에 있어서 많은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국제분쟁에 있어서 20년간 이상의 경험을 갖고 계시고요. CIA 펠로우이시기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다양한 중재 기관 그리고 규칙 하에서 중재인으로도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꼭 동창회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데이빗님, 맷님 그리고 저 세 명은 10년 이상 같이 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패널에 오신 것을 환영하면서 오늘 많은 인사이트와 또 전문성을 들려주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오늘 유익한 토론이 진행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존 라이, 퀸 에마뉴엘 울카트 설리반 아시아 매니징 파트너이십니다. 국제중재에 있어서 10년 이상의 경험을 갖고 계시고요. 또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중재 실무를 담당을 해오셨습니다. 혁신과 또한 아시아의 법률 환경에 있어서의 복잡성과 여러 가지 기회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함께 하시는 모든 연자분들에게 큰 박수로 환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연자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Sorry about that. 네, 김앤리 그다음에 존 리 선생님께 죄송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리를 이제 AI가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네, 첫 번째 연사는 존 리 님이십니다. 네, 존 변호사님께서 이제 AI 관련된 일반적인 이슈를 이제 소개를 해주실 텐데요. PPT 없이 진행을 해주실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AI와 비슷하죠, 존?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이제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네요. 네, 저는 이제 AI를 반대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뭐 보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손으로 수기로 작성한 노트를 이용할 정도이고요. 그다음에 블랙베리 핸드폰을 아직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곧 이제 폭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뭐 5G도 안 되고 이제 4G도 거의 간신히 되는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렇게 기술적으로 많이 발전된 세상을 살펴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AI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챗GPT가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3년 전만 해도 그랬고요. 18개월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이제는 일상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단어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AI 그다음에 기술이 폭발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법적에도 또 예외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깊게 침투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도처에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이제 터미네이터에서 했던 것이 이제는 정말 현실화되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잠재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슈들을 제대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죠. 글로벌하게 이제 하이레벨한 이슈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단 하고 있는 일과 관련해서 AI를 생각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뭐 종류이던 간에 기술적인 이제 지원 또는 도움은 항상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블랙베리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제 기준으로는 과거 상당히 기술적으로 발전된 그런 기기였죠. 그런데 이제는 정말 과거 상상도 못하는 그런 기술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시에트 변호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또 어떤 툴들이 있는지 소개를 해주면 뭐 크리스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또 새로운 툴들을 제공할 예정이 있죠. 마이크로소프트라던가 뭐 아웃룩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사용 여부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프로젝트 디베이터라는 것도 있는데 제가 처음에 이게 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변론의 설득력을 이제 측정을 해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디베이터라고 불리는 시스템에다가 이제 내가 이제 제기할 특정 케이스 관련한 변론 내용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제 약점과 강점을 알려준다라고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arbitration tech라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문서의 뭐 의미를 파악해 준다라고 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뭐 사실이 아닌 것 같은 것 아니면은 또 솔직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을 탐지를 해준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사실 이를 거스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벌어지고 있고 또 벌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당히 뭐 보수적인 사람이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보다도 이제 적응이 상당히 느린 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현실적으로 관찰하는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실제로 이제 법적이라던가 또 비즈니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AI 관련해서 가장 분명한 아마도 이제 살펴보게 될 결과는 쿼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미국 뭐 소송 방식으로 아니면은 중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스커버리 단계가 있고 디스클로저 단계가 있죠. 이런 식으로 쿼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으로 하여금 실제로 이러한 것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까? 물론 이제 하이레벨에서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만 일상적으로는 필요 없다는 것이죠. 회사들에 있어서 사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차지를 통해서 발생을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비즈니스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인간적인 측면도 살펴볼 수가 있겠죠. 어소시에이트 변호사들을 이제 시니어 변호사들로 계속해서 육성 양성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능하느냐 이거죠. 주니어 레벨의 이제 업무가 더 이상 사람이 할 필요가 없다라면은 어떻게 트레이닝이 될까요? 실제로 문서들을 살펴보면서 검토를 하는 경험을 하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찌 보면 근 미래에는 정말 문제는 주니어 변호사들이 과연 리서치를 해야 할까? 이들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데 과연 필요할까라는 이슈들이 등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문서를 다 찾아서 이를 다 검토를 해야 하는데 사실 뭐 사람은 하이 레벨에서 검토를 하게 하고 기계가 대체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도 시니어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경험이 필요한데 주니어 변호사들의 역할이 점점 사라진다라면 과연 이게 가능할까? 따라서 실제로 이제 인풋이라던가 또 non AI의 가치라는 것은 사람이라면 이제 경험이 많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 인간적인 그런 휴먼 터치가 필요한데 이런 게 점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지식이라던가 또 뭐 문서를 검토를 하고 작성을 실제로 해본 경험이 없다라면 어떻게 보면 미래에 병목 현상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니어 변호사들의 수요는 점점 올라가면서 또 동시에 이들을 이제 구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이죠. 또 두 번째 문제는 바로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법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살펴본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보면 1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 레딧과 이제 오픈 AI가 이제 경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오픈 AI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 마이닝을 했었고요. 레딧 같은 경우에는 뭐 동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뭐 기밀 유지를 하고 했었죠. 근데 데이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인터넷 상의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슈들을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고 또 우리가 원하는 모든 정보를 법적인 형태로 법률적인 형태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모든 이제 변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작성을 했기 때문에 존재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관련된 이슈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른 동료 연자 여러분들께서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실 것으로 믿고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John. 감사합니다. 존 변호사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일 당사자 간에 AI로만 중재하기로 인간의 개입 없이 AI로만 중재하기로 합의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한 중재 합의가 가능할까요? 영국 법에서는 AI로만 하는 중재가 가능할까요? AI만 얘기를 하는 게 훨씬 더 쉬웠는데 그 주제로 들어가면 안 될까요? 방금 해주신 질문은 아마 완전히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짜는 게 필요할 겁니다. 뉴욕 협약부터 국제 중재 규칙에 이르기까지 규칙이 새로 짜여져야 할 겁니다. 영미법계에서는 지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상황의 전제가 양 당사자의 자율성입니다. 동전 던지기로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AI로 한다고 해도 그게 결과가 집행 가능하냐 또 있습니다. 대부분의 법체계에서는 중재 판정을 하는 주체가 인간이 아닐 수 있을 거라는 가정이 없습니다. 영국 중재법 중에서 중재인과 관련된 부분을 보면은 중재인의 사임 얘기가 나오고요. 뭐 책임이 따르는 일정한 것들에 대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 중재인이기 때문에 만약에 중재인이 사망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근데 AI 같은 경우는 누가 전원 코드를 뽑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망에 해당하는 건가요? 그 외에 또 생각해야 하는 이슈는 글로벌 이슈입니다만 사람들이 일자리를 AI한테 뺏길 거야 라고 걱정을 합니다만은 직업은 한 가지 직업이 없어지면 다른 직업이 생깁니다. 그러나 프롬프터라고 하는 사람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즉 AI의 데이터를 입력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이 프롬프터가 AI 중재인단 내지는 AI 중재 패널의 일원인가요? AI 기계에게 무엇을 시키는 건가요? 뭐라고 명령을 주는 건가요?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AI로만 하는 중재가 가능은 하겠는데 집행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것 같습니다. 이상한 김가뷰 변호사님 닮은 자가 화면에 나타나면 일단은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고요. 당사자 간의 자율성이 뭐 대원칙이긴 합니다만 기존의 규칙으로는 그 판정 결과를 집행하려면은 여러 가지 관할권에서 문제가 있을 겁니다. 여하튼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른 분들 중에서 혹시 해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다른 관할권에서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Okay. Well, I think that. 네, 다양한 관할권에서 분명 이슈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관할권 같은 경우에는 중재인이 자연인이어야 된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AI의 활용을 우리가 반영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겠죠. 뭐 제3자 펀딩을 특정 관할지에서는 허용을 하는 것처럼 비슷하게 또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들을 찾아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Database or the online. 네, 데이터베이스 그다음에 온라인 중재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ike to start with my 제가 준비한 PT를 보여드리는 것으로 시작할까 합니다.
디지털 경제에서의 분쟁 해결과 관련한 PT를 준비했는데요. 김가비 변호사님 AI 쓰신 것 부럽습니다. 왜냐하면은 디지털 경제의 큰 전제 중에 하나가 기술 중립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AI 플랫폼을 사용하기보다는 여러 가지를 다 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인간 프롬프터의 사용과 관련된 존 리 변호사님 말씀에도 공감합니다. 운시트랄은 최근에 비공식적으로 AI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이틀간의 회의를 번역을 하려고 했는데 인간이 개입을 많이 해서 수정을 해야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 여러 용어 중에서 중국어로는 그러니까 데블이라고 하면은 중국어로 자꾸 악마로 번역이 돼서 인간 프롬프터의 개입이 필요하기는 했으나 비교적 신속하게 번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운시트랄은 이런 식으로 디지털 경제에서의 분쟁 해결 프로젝트를 줄여서 DRDE 프로젝트라고 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역동적인 국경관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국제 무역을 증진하는 것은 특히나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DRDE 프로젝트가 본 패널의 논의의 배경 설명 차원에서 유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 디지털화의 영향이 안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디지털 분쟁 해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정부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 2021년에 운시트랄에서 DRD와 관련 현황 점검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사무국에서 이를 위임받아 디지털 경제 체제에서의 분쟁 해결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모니터하는 것이 본 프로젝트의 취지입니다. 분쟁 해결의 최신 트렌드를 분석을 합니다. 정보를 취합, 분석 및 공유를 하는데 그 목표는 기존의 텍스트 업데이트 내지는 필요가 있다면은 뉘앙스를 조정한다든지 수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초점이 두 가지에 맞춰지는데요.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디지털화로 인한 변혁적인 체제의 파괴 와해적인 측면을 살펴봅니다. 특히나 적법 절차와 공정성 면에서 어떠한 악영향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긍정적인 면에서는 기술로 인해서 비용 절감 및 여러 가지 효율성 제고가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본 사업의 내용입니다. 잠시만요. 여기 보시는 질문들은 몇 가지 예로서 DRD 프로젝트 내에서 지금까지 논의했던 주제의 몇 가지 예입니다. 1번, 2번, 3번 질문까지는 어느 정도 검토를 했는데 오늘 이 세션에서는 흥미로운 마지막 네 번째, 다섯 번째 두 개의 질문을 검토할 것 같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AI의 사용에 대해서 좌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그 외에 블록체인이나 온라인 플랫폼에서 현황은 어떠한가 이에 대해서 잠시 후에 논의를 하면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개괄적인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운시트랄과 UN의 실무 관행에서 봤을 때 다양성 있는 견해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그 말씀을 들으셨습니다만 그래서 운시트랄 사무국이 DRDE 월드 투어라고 하는 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전 세계 다양한 곳에서 저마다 법 전통도 다르고 경제 체계도 다른데 어떠한 현황과 고민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도쿄, 뉴욕, 과테말라 시티, 파리, 비엔나, 아비잔, 싱가포르까지 출장을 다니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외에 DRD 프로젝트에서 기술 접근성, AI 등등도 조사를 했습니다. AI와 관련해서는
AI가 의존할 만한 스테레오타입을 만드는 과정에서 좀 편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운시트랄이 DRD와 관련해서 2개의 문서를 발간했습니다. 제가 쓸 수 있는 하이테크 기술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문서를 QR코드를 사진으로 찍으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이 내용은 최종 확정이 아니라 예비적인 내용입니다만은 초안입니다만 이 이슈를 긴밀하게 팔로우하고 있는 분들께는 흥미로울 것 같아서 링크를 공유합니다. 또한 운시트랄은 최근에 디지털 경제 관련 법률 사안에 대한 분류학, 텍소노미를 발간을 했습니다. 운시트랄 사무국에서 AI, 데이터, 디지털 자산, 온라인 플랫폼, 그리고 분산형 레저 기술 이 5가지 영역에 대해서 각 주제를 국제 상사법 관점에서 분류를 합니다. 법률 개념을 정의를 하고 법률 사안을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시면 이 또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운시트랄 웹사이트에서 지금 영어본만 있습니다만 UN 공식 언어 12개로 조만간 다 번역돼서 제공될 예정입니다. 제 짤막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You said 네, 2가지 중요한 질문을 제기를 해주셨습니다. 운시트랄에서 논의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그 중에 하나를 좀 질문 드리도록 할 텐데 이 온라인 플랫폼상에서의 분쟁 해결, 즉 블록체인을 이용한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분쟁 해결 관련해서 좀 말씀을 주시죠. 네, 질문 감사합니다. 네, DRDE에서 분쟁 해결이라는 플랫폼이라는 것은 케이스 관리 플랫폼 뿐만 아니라 기술을 바탕으로 한 서비스, 뭐 비디오 컨퍼런싱 플랫폼, 그다음에 언스크린, 프레젠테이션 등등도 포함이 됩니다. 네, DRDE 프로젝트를 보시면은 또 특이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오프라인 셀렉션이라던가 그다음에 이러한 특이성을 또 해결할 법한 그러한 대안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법 절차라던가 공정성이라던가 또 비밀 보안이라던가 또한 절차의 완전성을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몇 새로운 온스크린 디지털 프레젠테이션 기술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이제 DRDE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논의가 되었습니다. 뭐 건설 프로젝트다라고 하면 뭐 3D 모델링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시각적으로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뭐 수중 그런 건설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잘 볼 수가 없는데 이를 기술을 활용을 함으로써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수 소프트웨어를 활용을 해서 훨씬 더 가치성을 높여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뭐 가상현실이라던가 이런 기술들을 바탕으로 또 도입을 함으로써 뭐 현장 방문을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센서라던가 또 헤드셋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3D 환경을 제안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온스크린 프레젠테이션 플랫폼을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악용의 리스크는 존재를 합니다. 기술을 이제 악용을 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마치 사실인 양 제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제 당사자들이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혹시라도 이견이 있다라면은 또 미연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It's very helpful.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 중에서 이러한 3D 가상현실 기술을 쓰신 적이 있나요? 저는 실무에서 써본 적이 없습니다만. 자, 그러면은 혹행님 AI를 국제중재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Everyone.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시아 도시에 이제 다시 방문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데모를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저희 주니어 변호사님께서 이제 생성형 AI를 어떤 식으로 이제 업로드 경감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시는지 보여드릴 텐데요. 존님과 마찬가지로 저도 YT를 잘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어소시에이트 변호사님을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AI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변호인들에게 도움을 주는지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구글 바드를 사용을 했고요. 뭐 노티스 오브 알비트레이션을 작성을 한다거나
또 파일 분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는 아주 간단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앞서 나가지 못하는 분들께서 보시기에는 또 특이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There's meant to be some keyboard typing sounds, but I've gone. Yeah. 네, 키보드 타이핑이 되고 있죠. So sorry that this is. 네, 좀 간단한 예를 준비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소시에티 변호사님께서 이제 마지막 입력한 질문을 보면 여기 보시면은 이거를 위해서 상당히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시면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휴가 하루를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자, 제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오늘날 우리가 이용 가능한 AI 툴들은 무엇이 있고 또 5년 뒤에는 또 어떻게 전망을 하는지 제가 최대한 한번 추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작 뉴턴이 1942년도에 이제 물리 법칙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제 로봇 같은 경우 뭐 AI를 탑재를 하면서 이제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인 또는 윤리적인 코드를 개발을 해서 이런 기계에다가 탑재를 해야 된다. 그래야만 이제 인간이 계속해서 생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변호사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세계의 로보틱과 관련된 원칙들을 우리가 따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변호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뭐 비슷한 세 가지 원칙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요. AI는 변호사들의 일 그리고 변호사들을 대체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 AI는 계속해서 발전을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를 해야 된다. 세 번째, AI는 또한 자신의 존재를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되 제1의 원칙에 상실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변호인들이 첫 대체되는 그런 인간이 될지 그 누구도 모릅니다. 뭐 중재인, 대리인이라든가 중재인들이라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저렴하게 신속하게 AI 툴들의 지원을 받아서 발전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더 나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더 빠르게 또 저렴하게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AI 툴 같은 경우 이제 변호사들에게 있어서 다른 뭐 분들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리서치라든가 문서 검토라든가 분석이라든가 뭐 업무 자동화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AI 또 리서치 툴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단축시켜주고 정보를 빠른 시간 안에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어토리티라던가 이런 것들을 찾아주고 또 특허라던가 이런 것들을 찾아주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 같은 경우에는 뭐 톰슨, 로이터스 뭐 이런 자료들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훨씬 더 향상을 시켜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또 뭐 중재 판정 결과를 요약 정리해서 보여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문서 검토 같은 경우도 AI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상당히 방대한 양의 문서 검토를 해야 하는데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정확하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70년대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희가 스펠책을 위해서 기계를 활용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이것이 필요 없게 되었죠. 이제는 프롬프팅뿐만 아니라 추론까지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일반적인 뭐 에러라던가 뭐 정의라던가 이런 것들을 찾아주고 그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준다거나 그리고 또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해서 정보를 또한
탐지를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도 도와줄 수가 있겠죠. AI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들이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또 변론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뭐 디베이팅 툴이 있다라고도 앞서 이제 조은 변호사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죠. 실제로 나의 변론이 내가 준비한 변론이 판정부가 봤을 때 얼마나 효과적일까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디스커버리에도 상당히 활용할 여지가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자동화도 가능하겠죠. 뭐 약속들을 스케줄링 한다거나 또 절차 명령을 자동화한다던가 이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도 AI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략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크리스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AI 툴들을 또 공개할 예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5년간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미래 이제 변호인들을 위해서 AI가 과연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상당히 까다로운 난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AI 툴들은 상당히 방대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래에는 AI 기계가 모든 것을 이제 생성해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메모리얼도 그렇고 SOC도 그렇고 그리고 AI가 뭐 증인 인터뷰도 하고 또 증인 진술서도 작성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사무국의 서기도 필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AI가 대체할 수 있는 것이죠. 판정 결과도 AI가 작성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뉘앙스가 있는 그러한 조언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합의를 제안한다던가 하는 역할도 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데이터를 이제 소프트웨어에 입력을 해주면 이제 승소의 뭐 가능성 얼마나 있고 또 관련 비용은 또 얼마가 될지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AI 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비용 절감이라던가 또 신속한 결과를 얻어내는 데 있어서 상당히 빠르다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또 많은 여자분들께서도 이미 말씀해 주신 것처럼 AI가 뭐 중복적이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호사들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AI 관련해서 배울 점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이제 소시 변호사들과 함께 대화를 해서 AI에 대해서 배우고자 노력합니다. 감사합니다. 단계별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편의를 위해서 AI를 분명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서 검색, 문서 분석. 한 번은 저희 측에서 900페이지에 달하는 준비 서면을 제출을 했는데 그거를 100페이지 서머리를 한 게 100페이지였습니다. 중재인단에서 이렇게 어마무시한 준비 서면을 받으면은 AI야 이거 요약해줘 하고 싶은 유혹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5페이지로 요약해줘, 10페이지로 요약해줘. 실무에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면 대리인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AI가 우리의 준비 서면을 10페이지, 5페이지로 어떻게 요약을 할까를 생각을 해야 서머리에서 나의 핵심 주장이 빠지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준비 서면을 작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중재인단이 AI를 얼마나 사용했는지를 공개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기관 검토도 마찬가지입니다. ICC나 다른 중재기관에서 하는 것보다 AI를 이용해서 더 빨리 검토를 하고 계산을 하고 할 수 있을 텐데 AI를 얼마나 쓸 수 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경험 내지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맡은 역할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변호사들은 가능한 한 많이 쓰고 싶겠죠. 가능한 한 많이 공개해야 되겠죠. 그리고 중재인단이 어디까지 AI를 사용해야 당사자들이 좀 더 편안하게 여길까 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예, 말씀하시죠. 중재인단의 연령대와 여러 가지 특성 및 선호도를 감안했을 때 기술을 제일 늦게 받아들이는 당사자가 중재인일 수 있습니다. 물론 중재인 사무국에서는 먼저 기술을 사용하기 시작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퇴 연령에 좀 더 가까워진 우리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10년 후, 20년 후에 AI를 어떻게 사용할지를 생각을 하고 적응해야 되는 거는 젊은 세대니까요. 차세대 지도자들이니까요. 한 가지 AI가 많이 사용될 부분은 너무나 자명한데 근본적인 부분입니다. 즉 준비 서면에서 사용하는 언어라든지 용어라든지 얼마나 가독성이 좋으냐, 쉽게 읽히느냐 이런 게 중요합니다. 변호사들은 수년간 그런 글을 잘 쓰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로펌에서는 이러한 스킬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이런 목적 때문에 고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빠른 속도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팀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는 그 언어 사용의 뉘앙스에서 좀 세련미가 떨어진다 할 수가 있는데 AI를 사용하면은 그 언어의 명확성이라든지 문구의 적확성이라든지 이런 게 시장을 크게 바꿔놓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수요를 보면 일부 사용자들은 빨리 해결해줘 라고 요구합니다. 과거 중재에 쓰라린 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뭔가 과거에 자기가 수용할 수 없는 중재 판정을 받아들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면 신속 결정해 주세요. 이 사건에 대해서 선례도 다 파악하고 있고 모든 재반 정보를 갖고 있는 자 내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투표를 해서 어떤 사안을 정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집단 투표를 하면은 어떤 사안을 빨리 결정할 수가 있다. 한 사람이 모든 문서를 검토를 하고 결정하는 것을 기다릴 수가 없을 만큼 시장은 빠른 결정을 받아들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더라도 현업 쪽에서는 그냥 어쨌든 간에 빨리 결정을 내려주세요 라고 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것은 저희 중재계 전체에 굉장히 큰 난제입니다. 더 이상 변호사도 필요 없고 AI를 이용하면 되고 많은 기관들이 준비 서면을 제출하자마자 바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전체 과정을 사람이 아니라 아바타가 다룰 수 있다고 하면은 시장이 이것을 강력하게 원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아니에요. 그래도 인간이 하는 게 나아요. 라는 걸 어떻게 설득하면 좋을까요? 분명히 인간의 개입이 있어야 합니다. 존 리 변호사님이 이미 앞서서 왜 여전히 사람의 휴먼 터치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네, 미래를 저희가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도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사람들이 뭔가 신속한 것을 원한다. 완벽하지 않아도 신속한 걸 더 선호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실제로도 이제 기업들 중에서 회사들 중에서도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소속을 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입력을 하시면은 물론 문제가 이제 프롬프터를 제대로 할 수냐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입력을 하면은 뭔가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신청인, 피신청인 각각 얼마나 부담한다. 이런 식으로 아마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관련해서 규칙이라든가 규범 같은 것들을 이제 정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변호사가 뭔가 상하탑에 앉아서 이러한 역할을 우리가 꼭 해야 된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그런 분들에 의해서 우리가 결국 이제 표결 처리를 하게 되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재 관련해서는 문제가 제가 이제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파트너 변호사님께서 클라이언트에게 저렴하고 빠르게 이제 소송보다는 중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더 이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중재가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러한 시장의 어려운 상황이라던가 또 대안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더 우수한 가치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정확한 판정이라는 것이죠. 모든 이슈들을 다 감안을 해서 단순히 그냥 알고리즘이라던가
아니면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블랙박스의 결정이 아니라 모든 이슈를 검토를 해서 완벽한 결정을 얻어낼 수 있다라는 게 아마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제 자녀들이 이제 홍콩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이제 부모들이 이제 입학을 하기 위해서는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AI 봇이 합니다. 이전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제 대면해서 인터뷰를 진행했다라고 하는데 앞서 보신 케빈 보트처럼 뭔가 보트가 등장을 해서 학부모의 신청서를 검토를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질문들을 보면은 상당히 주요했습니다. 그래서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년 뒤라면은 이제 제 아이들도 다 크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이런 게 일반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일단 인터뷰를 당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공정성? 뭔가 정의 이런 게 우리 인간적으로 이제 대우를 받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대리인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우수한, 더 나은 대안을 기계 대비로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시죠. 네, 저도 이제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차 세션에서도 저희가 논의를 했었는데요. 그냥 신속하지만 이제 완벽하지 않은 솔루션을 찾는 데만 집중을 할 것이냐. 건설 유저 프로젝트가 많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솔루션은 싫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도 많은 유저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변호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변호사로서 또 중재인으로서 우리는 종종 프로클래칭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 해결을 이제 하기 위한 접근 방법을 고민하는 데 있어서 너무 적법 절차라는 시각에서 봤을 때 너무 간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케이스에서 단순히 이제 소액 사건뿐만 아니라 고액 사건에서도 이슈가 쟁점이 분명한 경우가 있고요. 또 이제 신속한 해결을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법 절차를 이제 건너뛰면서 뭔가 신속한 결과를 얻는 것을 만족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호사들의 가치라던가 이런 것들을 중시 여기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도 이제 제가 발표를 곧 해드릴 테지만 일종의 브로마이드라고나 할까요? 앞으로도 이제 인간적인 요소의 중요성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야 되겠죠. 일부 같은 경우는 이제 종교에 우리가 의지를 해야 된다라고도 합니다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인간적인 측면에 우리가 호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한 개방적인 사고를 갖고 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AI 툴들의 잠재성에 대해서는 아직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분명한 구별을 해서 우리 인간 대리인들이 이러한 적법 절차 관련해서 어떠한 가치를 선사할 수 있는지 AI 대비해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데이빗 변호사님, 이 모든 일들이 불가피하게 유기적으로 발생할 겁니다. 비교적 손쉬운 사건부터 점점 확대가 되겠죠. 초창기에는 시행착오도 있겠고 그러다가 헤드라인으로 보도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가 이제 시행착오를 통해서 적응이 되고 좀 더 세련되어지고 그런 자신감이 구축이 되면은 AI의 사용은 점점 확산될 것입니다. 우리가 적응을 하는 거냐 우리가 대체되느냐 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만은 중재기관의 미래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변호사의 미래와는 별개로 중재기관의 미래와 관련해서 중재기관들이 이것을 어떻게 적극 활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 AI 얘기를 할 때 핵심은 데이터입니다. 큰 데이터 세트가 필요합니다. 챗 GPT가 대언어 모델이기 때문에 큰 데이터셋이 필요한데 국제중재에서는 이 큰 데이터셋을 어디서 조달하나요? 소송 같은 경우 영미계에서는
데이터셋이 구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재는 약간 다릅니다. 누가 그런 데이터를 갖고 있나요? 중재 판정문 배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누가 데이터를 갖고 있느냐? 중재기관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재기관들이 원하면은 이거를 앞서가야 됩니다. 그래서 블랙박스 데이터 세트를 공유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개방을 안 해도 AI에게 그것이 제공이 된다면 유용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이 있으나 별개의 사안인데요. 제3자 자금 지원 TPF입니다. 일부 관할권에서는 TPF가 확산되고 있는데 TPF를 허용해야 하느냐 마느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 데이빗 변호사님, TPF에서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마이크 조정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쓰셔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TPF를 논의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모든 컨퍼런스에서 완전히 핫토픽이었는데 이제는 그 자리를 AI가 대체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 발표에서 이 두 가지 TPF와 AI를 한번 연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TPF 제3자 자금 지원이 어디에 등장하느냐. 본 세션의 주제인 따라가지 못하면은 사멸한다. 무엇을 따라간다는 건가요? TPF를 따라가는 건가요? AI를 따라가는 건가요? 무슨 질문이 이럴까요? 어쨌든 흥미로운 답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질문입니다. 세 가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TPF는 최근에 많은 관할권에서 아시아 태평양을 포함한 많은 지역에서 빠른 속도로 급성장하였으며 TPF는 단순히 개별 사건에서 TPF를 허용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서비스 조건을 지원하느냐에서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AI 적용을 포함한 분쟁 해결의 진화 과정에서 TPF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대략적으로 아시겠습니다만 TPF 관련 싱가포르, 홍콩, 호주에서의 동향은 이와 관련한 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TPF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과 인도는 기존에 이와 관련된 관련 법규는 없습니다만 법원 판례를 보면은 TPF를 허용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아직도 좀 이에 대해서 주저하고 있습니다. 이를 허용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특정 법에 상충될 소지가 있느냐의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한국과 일본 당사자들이 다른 관할권에서 중재를 많이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한 사건에서 그 일본 법원 소송이었는데 TPF가 도입된 사례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은 계속 바뀌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두 번째, TPF 서비스의 확산입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자금 지원 외에도 포트폴리오 지원이 있을 것입니다. 주요 로펌이나 주요 기업들이 일을 할 것입니다. 즉, 자금 풀을 다양한 분쟁에 지원하는 방안들이 있을 거고요. 다음으로는 집행입니다. 제3자 자금 지원자들은 평가와 지원, 아웃소싱, 그리고 리스크 인수라는 측면에서 판정을 봅니다. 즉, 퍼센티지 기반으로 판정을 구하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그 판정을 집행을 하든지 외부 전문가를 고용해서
집행을 하든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그 다음에는 유연성입니다. 운영비, 평가 비용, 뭐 담보 여러 가지를 제3자 자금 지원이 커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 베네핏이 있습니다. 일단 TPF 자금 지원자가 자기 돈이 걸려 있으니까 아주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뭐 검증을 하고 분석을 했겠죠. 그러면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저쪽에서 승소 가능성이 더 높은 게 아니야 하는 생각을 하고 좀 협상에 불안한 마음에 협상에 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좀 더 추측성이 강합니다만 흥미로운 가능성인데요. 제3자 자금 지원자들은 정확하게 평가를 할 그리고 자기의 성공 보수를 회수할 강력한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또 평가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내부 전문성도 있을 것이고 그 외에 뭐 변호사라든지 외부 법무법인 기용이라든지 외부 자원도 활용을 할 것입니다. AI가 발전을 하면은 이 TPF 자금 지원자들이 그 AI 도구들도 쓰겠죠. 적극적으로. 또 말씀드렸다시피 대규모 데이터셋이 있어야만 AI가 성공적으로 평가를 잘할 수가 있는데 대규모 TPF 자금 지원자의 경우는 중재기관처럼 큰 데이터셋을 수집을 할 수가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 중재 절차에 처음부터 끝까지 데이터를 확 하고 진공청소기처럼 흡입할 수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필요한 스킬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 주체가 있습니다. 의뢰인과 변호사 그리고 자금 지원자가 있습니다. 각자 감내하는 위험 수위가 있겠고 그 다음에 평가와 승소, 회수 포함한 인센티브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전문성이 있을 것입니다.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자기 분쟁이니까 리스크 레벨이 높지요. 그리고 평가와 승소를 하고 회수를 해야 하는 인센티브는 큰데 전문성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평판이 걸려있기는 하나 주로 배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승소, 패소 여부와 무관하게 어느 정도 보수는 받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센티브가 변호사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전문성 면에서는 당연히 평가도 잘하고 절차에 대한 전문성도 있고 그 회수 또 잘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자기 본업은 아니다. 반면에 자금 지원자는 어떻습니까? 자기 본업은 아니나 어쨌든 자기가 영위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금 지원이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리스크와 인센티브를 분석을 하고 필요한 자원과 전문성을 확보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AI가 발전을 하면서 이 제3의 자금 지원자들은 이 부분에서 얼리 어답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가능성과 유인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황. 일본에서 AI를 사용하여 승소 여부를 사전에 가늠하고자 하는 스타트업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직은 신뢰도가 높지 않습니다. 초창기니까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러한 스타트업은 서드파티 펀더, TPF 내지는 보험사를 대상으로 이러한 신기술을 적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저해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대규모 데이터셋의 부족. 그러나 TPF 자금 지원자는 여기에서 예외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인용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TPF의 고위 경영진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I의 잠재력을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사람 변호사에 대해 많이 의존하고 있다. 당분간은 우리 안전한 것 같습니다. 네, 모든 분들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들 중에 중재 사건들 중에 신청인이 이제 TPF가 인 경우 얼마나 있었습니까? 뭐 중재위원으로서 몇 번이나 TPF가 신청인에게 자금 지원을 하던가요? 네, 손을 많이 들어주고 계시네요. 홍콩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 특히나 TPF가 허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첸님, TPF 경험을 좀 말씀 주시죠. 근데 지금은 허용되고 있습니다. 단 이제 TPF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공개를 해야 합니다. 소송 같은 경우
TPF는 허용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중재 같은 경우에는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볼 때 AI를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그런 서비스를 떠올릴 수가 있는데 뭐 TPF도 그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이제는 AI도 그렇고 TPF도 그렇고 이제 공개를 하게 되면은 종종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AI도 마찬가지죠. 판정부에서 우리가 AI를 사용을 하겠다 이러한 부분에 한정해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전문가 산업이 위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다시 이슈로 돌아와서 AI가 얼마만큼 인간을 대체할 수 있을까? 중재 절차에 있어서의 인간적인 요소를 얼마만큼 인간이 하던 업무를 얼마만큼 대체할 수 있을까? 매트님? So I have 저는 이 주제를 좀 정리해달라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논의를 할 수 있는 기반 제공 차원에서 그 패널뿐만 아니라 청중분들과도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려야 할 것은 저 또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처음 생각했을 때 저는 아마 여러분과 비슷한 답을 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즉 절대 그럴 리가 없어 라는 확신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마 그런 반응이 나오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얘기 이미 많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휴먼 터치, 인간적인 요소가 근본적이고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재를 통한 정의 구현을 하는 과정에 인간의 요소가 불가피하다고 아마도 생각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겸손함을 갖고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AI가 잠재적으로 완전히 파괴적인, 변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국제중재에서 경제와 사회의 다른 부분에서 그렇듯이 국제중재에서도 돌이킬 수 없는 파급 효과를 가져올 거라는 점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AI 챗봇에게 이 질문들을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챗봇이 챗 GPT 3.5에게 이 질문을 던졌더니 답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AI가 인간 중재인을 대체하게 될까요? 라고 했더니 챗 GPT 봇은 다양한 방식으로 AI가 중재인을 지원할 수 있다. 행정 업무를 간소화하고 리서치 및 정보 수집을 촉진하고 심지어는 데이터 분석과 인사이트 제공을 통해서 의사결정 과정을 지원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베네핏은 아마 다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 봇의 결론은 AI가 완전히 인간 중재인을 대체하리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중재인은 공감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AI가 결여된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챗 GPT 3.5가 희망적인 답변을 주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챗 GPT 4.0에게 물어봤는데 여기서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이 챗봇이 이제 답변을 하면서 자신감이 뿜뿜 불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감정과 직관을 개인 경험과 윤리적인 고려 및 법률적인 지식을 토대로 중재인은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재 AI가 갖고 있지 못한 것이고 그래서 만일 인간을 대체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먼 미래의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챗 GPT 4.0이 대답을 했습니다. 챗 GPT 3.5는 괜찮아, 당분간은 괜찮아 라고 한 반면에 챗 GPT는 4.0은 타이밍의 문제지만은 언젠가는 인간을 대체할 수도 있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구글 바드한테 물어봤습니다. 구글 바드도 유사한 답을 주었는데 AI가 미래 중재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여기서 흥미롭게도 이렇게 답을 하더군요. AI는 대규모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고 예측 능력도 뛰어나고 이거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여전히 인간의 감정과 동기를 이해하는 능력은 결여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적어도 이 답을 보면은 인간의 감정과 동기를 이해하는 능력이 중재 사건을 다룸에 있어서 공정하고 공평한 판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는 필수적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안심이 되는군요. AI가 완전히 인간 중재인을 대체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여전히 휴먼 터치가 필요할 테니까요. 그래야 중재가 공정하고도 불편부당한 절차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에 대해서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이 기술이라는 것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만간 이미 챗GPT가 4.0이 이미 3.5보다는 훨씬 더 인간의 한 걸음 가까워진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면 제가 이른바 한계치 이슈라고 하는 질문을 몇 가지 던져 보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AI가 대체하는 것을 저항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느냐. 결국 저항을 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AI를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것이 현명한 길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당사자들은 어떠한 정의를 구하는가 이에 대해서 앞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만 분쟁이 많고 의뢰인이 AI가 뭐라고 판정을 내리던 간에 AI한테 하자라고 하는 당사자가 있을 것이고 반면에 아니야 나는 그 전통적인 방식의 중재를 원해라고 하는 당사자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합법성 내지는 유효성이 있습니다. AI와 관련해서 법규상에 충돌하지 않는지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문제는 해결하면 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AI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큰 장애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첨단 AI의 접근성이 있습니다. AI 도구 얘기를 할 때 많은 이들이 이런 가정을 합니다. AI를 이용하면은 중재 과정과 그 정의가 훨씬 더 접근성이 좋아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어느 정도는 맞죠. 근데 최고의 미래의 AI 도구와 검색을 하고 리서치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 외에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소나타라고 하면은 AI의 페라리와 같은 최첨단 AI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접근성은 어떻게 되느냐? 이 또한 언급이 앞서서 살짝 되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투명성입니다. 특히나 중재인단 얘기를 할 때 투명성이 중요한 점입니다. 이것이 실무상으로는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리인으로서 저는 정확하게 우리 중재인단이 어떻게 AI를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떨 때 쓰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법규에 따라서 내지는 지침에 따라서 그 중재인단이 AI를 얼마나 사용하는지를 이미 공지해야 되는 의무가 없다면은 고시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거를 공개를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민감한 사안이 있고 이에 관련한 많은 논의와 경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몇 가지 토론할 만한 주제가 더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중재인들이 AI를 쓰면은 여러 가지 잠재적인 베네핏이 있습니다. 챗봇의 앞선 반응에서도 봤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중재 판정문 초안 작성, 여기에서 AI를 얼마나 쓰느냐와 관련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만, 지금 사무국에게 허용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초안 작성 과정에서 중재인의 역할은 어디까지 있냐? 물론 절차상의 백그라운드 섹션을 준비하는 것은 비교적 간단한 문제이지요. 관련 사실관계의 요약, 이것도 아마 AI 사용하는 거 괜찮을 겁니다. 그러나 중재인단이 아주 신중했으면 하는 부분은 판정 및 분석입니다. 이 부분에서 AI를 어디까지 쓰느냐는 상당히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일 것입니다. 구글 챗봇이 앞서서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AI는 절차를 혁신하고 대안적인 중재 방법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흥미롭게 지켜보도록 하죠. 마지막으로는 몇 가지 잠재적인 단점과 우려사항입니다. 가용한 데이터셋의 한계와 편향의 문제가 있습니다. 중재 판정이 익명으로 발표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십 년이 지나고 나면은 데이터셋에 대한 신뢰도가 늘어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중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충분히 광범위한 데이터셋이 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한 다양한 관할권에서 관련 법규 및 legal authority를 어디까지 허용하느냐, 공개를 하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영미법계와 대륙법계가 다른데요. 그럼 챗봇은 어떻게 하느냐? AI 툴이 그냥 가용한 데이터만 사용을 하느냐? 그러면은 뭔가 편향된 결과, 왜곡된 견해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 또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이라는 요소 말씀 이미 드렸고요. 그 다음에 블랙박스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AI는 자기 논리를 설명하는 것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중재 판정을 생각하면은 효과적인 중재 판정이 되려면 기본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패소한 측에게 이래서 너는 패소한 거야를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패소한 측에서도 이를 수용을 하지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믿을만 하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결론에 도달한 논리 과정을 설명할 수가 없다면 이것이 과연 사법 정의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청중 여러분들 중에 중재라는 것이 이제 100% 사람에 의해서만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봐 주실까요? 네, 몇 분 계시네요. AI를 전적으로 또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인간의 참여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자, 저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니 플랫폼이니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운시트랄의 경우 운시트랄 AI를 혹시 개발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또 이를 바탕으로 해서 중재에 있어서 뭔가 서포트를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실까요? 네, 이런 질문을 저는 처음 받아보는데요. 네, 기술 중립성을 저희는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도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네, 국제기구로서 어떻게 보면은 또 합의 또는 동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이슈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상향식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회원국들로 하여금 심의를 통해서 결정을 내려야 되겠죠. 네, 기관 절차로 해야 할지 또 이런 모든 문제들과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흥미로운 질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엔 같은 경우 이제 지난 5년 동안에 살펴보면은 AI가
통역사를 혹시 대체를 할 것이냐라는 이슈가 또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유엔 같은 경우에 6개의 공식 언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물론 저희 번역사, 통역사들 다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활용하는 것이 항상 그렇게 용이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한 번은 컨퍼런스를 하는데 중국어뿐만 아니라 한국어에서 이제 중국어로의 통역을 한번 AI를 활용을 해봤는데요. 거의 즉각적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휴먼 프롬프터가 계시긴 했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답은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또 첨언을 하자라면은 응시추알 같은 경우에는 또 TPF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워킹그룹 3 차원에서 지금 현재 논의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TPF와 또 AI 사용을 생각을 해보면 시장 또 유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할 수도 있습니다. 주장을 AI를 이용을 해서 이제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TPF도 사용하고 하고 싶겠죠. 어떻게 보면 이제 주장을 파이낸싱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따지기보다는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유혹이 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정 AI를 사용을 해서 빨리 분쟁 해결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데이터를 우리가 입력을 해줘야 된다라는 등등 여러 가지 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이슈들은 또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근본적인 이슈가 있는데 바로 AI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받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네, 여러 영화를 보면은 이런 얘기들이 종종 등장을 하죠. 그렇다고 해서 권한을 단순히 이전을 해서 분쟁 해결을 할 수 있도록 AI에게 권한을 부여할 것이냐.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제 AI가 통제를 하는 것이 되는데 과연 할 것이냐. 많은 컨퍼런스에서 이런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만 아직도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야말로 AI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보고 또 AI를 어떤 식으로 중재에 지원 목적으로 활용을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재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 인간의 아름다운 점은 유연하다라는 것이죠. 점심 이후에 제가 사실 AI 보실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께 재미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저희가 약간 또 시간을 늦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AI 관련해서 원하신다라면 조금 더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 이제 제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빠르게 종료를 할까 합니다. 이해 없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So yes.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2차 아테 ADR 컨퍼런스 적응 또는 낙오 새로운 디지털 ADR 시대의 실무자들의 딜레마라는 주제로 세션 2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신 좌장님 그리고 연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10분간 커피 브레이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